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화의 시시각각 이슈 10분 체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말 정산 시기가 돌아오면서 이 발빠른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요. 세법은 복잡하고 1년에 딱 한 번 하다 보니까 매년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 정산 절세 노하우를 배워보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얼마나 똑똑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13월에 보너스를 받을 테고요. 또 누군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13월에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서 한 푼의 손실도 없이 또 알차게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현태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2달 뒤면 이제 직장에 예. 계신 분들 바빠집니다. 연말정산 잘 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세금 더 내지 말고 더 환급 받아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일단 개념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매달 이제 그 급여 명세서라는 걸 보면요. 네. 돈을 얼마를 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소득세, 주민세 이런 걸 띄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띄는 게 아니라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부양가족 같은 것만 고려해서 아주 계산해서 그러니까 대충 띈 거란 말이죠. 이거를 12개월을 이렇게 다 이제 세금을 냈는데 네. 문제는 사람마다 뭐 교육비도 틀리고 뭐 공제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정확하게 정산할 필요가 있다. 1년치를 모아서 네. 정산한 것과 기 12달 동안 띄어서 낸 돈이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환급이나 추가적인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왜 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네. 근로소득 자영업자는 5월 달에 하고 네네. 월급 받는 사람들은 연말에 하잖아요. 네, 왜 네.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그거를? 예, 소득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득 형태들이 있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둬 가지고 결산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근로소득자들은 이미 그 원천 징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됐고 그렇죠. 또 회사 내에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정산을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3월 10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네. 그럼 세무사님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있고 네. 세액공제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이거는? 네,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개념이 네. 틀린 겁니다. 네. 소득공제라는 거는 본인이 총 소득에서 네.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세율이 적용되기 이전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세율이 적용되기 예, 이전이라는 예, 건 그렇죠. 어떤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세액공제하고 좀 비교를 하면 더 쉬운데요. 네네. 세액공제라는 건 세율이 적용돼서 납부할 세액에서 그만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거는 세율 구간에 따라 가지고 네. 많이 공제될 수도 있고 적게 공제될 수가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래, 소득공제를 받을래, 그럼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제일 높아봐야 38%가 최고 한계세율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아도 많이 받아도 네. 38% 정도까지밖에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소득공제는요. 네. 근데 세액공제는 금액 자체를 다 받기 때문에 혜택을 다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도 뭐 교육비 공제라든지 의료비 공제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네. 이 부분들이 12% 내지 15% 정도밖에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율 구간을 넘어서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소득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물론 그 이하의 뭐 6%라든지 이제 15, 네. 네. 이런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세액 공제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연말정산할 때 주택자금공제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네.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넣어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득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에는 네. 처해 있는 상황들이 특히 이제 영세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네. 돈을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주택 뭐 부금이라든지 이런 네. 그런 저축이 있잖아요. 청약저축 청약저축이라든가 그렇죠. 뭐, 예. 그리고 또 내가 요새는 전세금이나 정확한 그 표현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네. 그 보증금이죠. 네. 그 차입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말했던 청약저축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전세금 보조하는 그 차입금에 대해서는 네. 300만 원까지
40%까지 한도를 둬가지고 40% 네.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불이백에 40%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 또 그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출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공제가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평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네. 이하이고 그다음에 시가 표준액으로 한 4억 이하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넓은 평수는 그렇죠. 좀 받기가 어려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로 이해하면 85제곱미터 전용면적 기준 네.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 젊은 분들, 특히 이제 근로소득자 네,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1인 가구도 있고 또 맞벌이부부들도 있는데 네, 네. 이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좀 어떤 부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 소형 이런 데서 사시면서 뭐 네. 직장이 가까우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월세 공제. 내가 월세를 불입하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공제를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0만 원씩 월세를 냈어요. 네. 그러면 1년 합치면 한 720만 원 정도가 월세가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월세의 한 10% 정도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10%? 예, 그러니까 72만 원이 그냥 아예 세금에서 빠지는 거죠. 상당히 파워풀하고 물론 뭐 10%라 월세 1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네. 아마 월세 하시는 근로자들 꽤 좀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네. 잘 챙겨 보시는 근데 것도. 그 세무사님 네네.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네네. 그 세무서에 네네. 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신고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월세를 내가 냈는데 네네네. 그 주인이 네네. 이걸 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월세 공제 신청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가지고 네. 당연히 자기가 내는 월세의 10%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게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요?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월세를 준다고 해서 뭐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뭐 1,2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750만 원까지, 그러니까 75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요? 예, 한도가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거 주변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고액소득자들 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또 추가로 내더라고요. 이런 네, 경우는 맞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네. 세금 폭탄이다. 뭐 작년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때 뭐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네. 우리 최경환 부총리한테 제가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네. 질문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득공제에서 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위 근로소득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공제가 되면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세금을 더 세액공제를 하면서 12%, 15%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세율 구간을 넘어서는 한 4,4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근로소득자들은 상당한 부분 절세 효과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거는 뭐였냐면 이 교육비라는 거는 교육비 지출이라는 건 사실상 그 한도에 상관없이 실제로 자기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의료비는 또 자기 생존권과 관련된 그렇죠.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변상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줘가지고 하는 게 네. 맞는 것이다. 이것은 급여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놓친 것이다. 그때 최경환 부총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상당히 개선점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부총리 그만뒀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는 뭐 제가 네. 네. 자, 세무사님이 나오셨는데 절세 네, 네. 팁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절세 팁 뭐 제가 간단하겠습니다. 네. 신용카드 많이 쓰시는데 이제 25%까지 초과되는 부분, 자기 이제 총 네. 급여액의 25%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돼요. 그때까지는 뭐 이제 신용카드를 쓰셔도 되는데 현금 카드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직불 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 아시죠? 그냥 네. 현금 카드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 그거 많이 써요, 요즘에 그리고 사람들.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것도 이게 해당이 네. 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네.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 네. 30% 추가 공제되는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25%까지는 그냥 신용카드를 쓰시더라도 네. 초과되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부분들, 직불카드를 쓴다든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카드를 쓴다든가. 아니, 혼용해서 요런- 쓰면 더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용 크레딧 카드도 쓰고 현금 카드도 쓰고 네, 네. 전통시장 가서 또 쓰기도 하고 현금 네, 영수증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군요. 네, 네, 네. 이거 중요한 절세 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두 달 동안 열심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두 달 동안은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항상 내년에는 닥쳐야 이제 이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축소한 거는 네. 사실 계속 축소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네.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네. 공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지금 네. 사용 비율이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혜택을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이 제도를 좀 더 유지하거나 좀 더 신용카드를 더 활성화시키기 네. 위해서 사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확장하는 게 오히려 더 줄이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서 다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금 저는 좀 불만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우리 네. 일베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아르바이트요. 그렇죠, 아르바이트죠. 네. 그 돈을 받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많게는 어떤 경우는 뭐 네. 100만 원까지도 한 달에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요. 네, 네. 자, 이 연말정산은 관계가 없습니까, 이들은? 네, 알바는 보통 일용 근로자로 해서 네. 3개월 이하 고용돼 가지고 뭐 네. 상시 이제 하지 않는 일용 근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네. 일당 기준으로요. 하루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아, 비과세요? 그리고 하루 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산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네. 별도의 연말 정산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알바 중에서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이제 작가님들이나 이제 연기자들 이런 분들이 다 프리랜서 형태로 그분들은 일하는데 10만 원 이상씩 받잖아요. 네, 방송국에 고용돼 있지 않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개인 사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5월달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에 연말정산을 네. 통하지 않고 신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본 적어준 작가도 그럼 5월 달에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저한테 이제 좀 이제 저기 하면은 제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은 10만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 넘는 케이스가 드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알바생들이 때문에, 10만 뭐 최저임금 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얼마 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봐야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연말정산에서는 제외되는 거네요.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비과세로 끝나거나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고용주가 다 알겠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세무사님 마지막으로요. 네, 이 본인이 쓴 돈이 모두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25% 25%를 초과를 해서 해야지 된다든가 또 뭐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용 용역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피부과 가서 이제 피부 관리를 받았어요. 네. 그런 서비스도 하잖아요 요새. 네, 많이 하죠. 요거는 치료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비 공제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또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정규 수업 이외에 뭐 예를 들어 실기 지도비라든지 네. 뭐 학교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돈을 낸다든가 뭐 교육 자재비 이런 네. 것들은 직접 교육 영역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이 12월 말쯤부터 시작하나요? 연말정산은 1월 초부터 네, 하나요? 10월 이제 12월 말이 이제 정산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아마 2월, 3월 이제 회사마다 다 이제 지급 기간이 틀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자 2월이나 그때 3월 한번 이렇게 더 하게 한번 될 모셔서 겁니다. 모실 테니까 또 네, 좋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태 세무사였습니다.